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마누엘 칸트의 사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그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제 CSR이라고 하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뉴스 기사가 있네요. 작년 100대 기업 사회 공헌에 1조 7,145억 원을 썼다. 자, 기업이 사회 공헌을 위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썼네요. 자, 기업이 왜 이렇게 돈을 쓰는 걸까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추구해서 돈을 버는 것인데 왜 이렇게 돈 쓰는 활동을 하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것이 사회에 환원을 해서 돌고 돌아서 우리 기업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창업가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기업을 설립한 목적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은 만약에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봉사나 기부를 할 의향이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봉사나 기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칸트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특정한 이유들만이 도덕적인 가치를 지닌다라고 보았는데요. 자, 그게 바로 선의지가 되겠습니다. 자, 인간은 본능적 욕구를 극복하고 실천 이성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명령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존엄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도덕적인 것은 무엇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도덕적인 것은 오로지 선의지라고 보았습니다. 자율적인 인간이 가진 것으로서 인간은 선의지를 지니고 있다. 곧 윌이 되겠네요. 더 이상의 의도 없이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바로 선의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오로지 도덕적 의무만을 동기로 행위하는 거예요. 도덕적 의무가 아니고 다른 걸로는 행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선의지가 되겠고요. 자, A 행위를 한다라는 점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똑같은데 그것이 도덕적 의무니까 그것이 그냥 옳은 것이니까 한다면 선의지 맞습니다. 도덕적인 거 맞아요. 반면에 나에게 이익이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익이나 손해라고 하는 결과 때문에 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의지가 아니다. 본질적으로 도덕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회의 이익이 되어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감정, 동정심, 자기의 공포 이런 감정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본질적인 도덕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동정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되게 도덕적인 거 아닌가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칸트가 보기에는 동정심 또한 근본적인 의미에서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고요. 내 육체적인 쾌락이나 고통 때문에 행위한다? 이것도 역시 도덕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 세계에서 또는 도대체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선의지에 토대를 두지 않은 행동은 본질적으로 도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지성, 기지, 판단력 같은 정신적인 재능들 또는 용기, 결단성, 초지, 일관성 같은 기질상의 성질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의도에서 선하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천부적 재능이나 기질조차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선의지가 아니라면 극도로 악하고 해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선의지 외에 다른 것들 있잖아요. 자, 지성, 기지, 판단력, 용기 이런 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런 덕들이거든요. 이런 덕들은 이것 자체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악하게 쓰일 여지가 있습니다. 지성이 뛰어난 사기꾼, 더 위험하죠? 고도의 판단력을 지닌 도둑, 더 위험하고요. 초지 일관성이 흔들리지 않는 연쇄살인범, 더 위험하네요. 다른 도덕적 가치, 진짜 도덕적 가치에 의해 인도되지 않고서는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선의지만이 그러니까 유일하게 도덕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바로 선의지에서 비롯된 의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건전한 지성 안에 선의지는 이미 깃들어 있고요. 결과, 유용성, 행복, 경향성, 감정 등등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자, 저번에 봤었던 자연적 경향성 있죠? 자연이 우리에게 준 거.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것들, 욕구라든지 본능, 얘네들에 따라서 산다?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건 아니란 거고요. 감정도 마찬가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투라든지 아니면 미움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도 동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본질적인 도덕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동정심이 왜 해당 안 되는지는 곧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선의지는 그것이 생기게 하는 것이나 성취한 것 또는 어떤 목적의 달성에 쓸모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 의욕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그 자체로 사는 것이다. 선의지는 보석과 같이 그 자체만으로도 그 자신 안에 온전한 가치를 지닌 어떤 것으로서 빛날 터이다. 유용성이니 무익함이니 하는 것은 이 가치의 어떤 것도 증감시킬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 과일 가게 아저씨가 있네요. 자, 왼쪽에 있는 과일 가게 아저씨는요, 공정하게 물건을 팔 거래요. 오른쪽에 있는 과일 가게 아저씨도 공정하게 물건을 팔 거래요. 근데 그 이유가 달라요. 왜? 왼쪽에 있는 아저씨는 그것이 나의 의무라서 공정하게 파는 것이다. 공정하게 파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도덕적인 의무니까 하는 것이다. 다른 이유가 붙지 않죠? 자, 그러나 오른쪽 아저씨는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공정하게 팔면은 소비자들이 믿고서 계속 물건을 사줄 거니까 나에게 이익이니까 판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 분명히 둘이 실제 행동은 똑같아요. 공정하게 물건을 파는 건 똑같은데 마음이 다른 것이죠. 인간에게 어떤 행위가 있으면요, 행위에 동기라는 것이 있죠. 그 동기가 오로지 선의지여야만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도덕적인 것이라는 얘기 해주고 있고요. 선의지 외에 예를 들어 경향성, 내가 욕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이익 때문에, 어떤 감정 때문에 그 행위를 한다? 그것은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결과로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지만 나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거든요.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나에게 행복이 되든 불행이 되든, 나에게 칭찬이 되든 아니면 비난이 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내 동기, 내가 그걸 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장기적으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니요. 욕구를 위해서? 아니요. 그것이 그냥 옳기 때문에, 공정하게 파는 것이 그냥 옳아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하셔야겠죠?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 바로 선의지 때문에 하는 거, 그게 그냥 의무라서 하는 거, 이것과 하다 보니 난 다른 이유 때문에 했는데,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의무에 맞는 행위를 해버린 거, 이거 두 개는 다르다는 것이죠. 뒷걸음질 치다가 보석을 밟은 격이네요. 자, 오로지 도덕 법칙을 동기로 하여 촉발된 행위, 의무이기 때문에 한 행위다. 반면에 다른 동기에 의해, 예를 들어 이기심, 욕망, 뭐 그런 것들, 이것 때문에 했는데 그 행위 자체는 도덕 법칙에 의한 행위와 겉모양이 같을 때 이건 의무에 맞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는 그 행위를 통해 달성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아니라, 결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결과주의가 아니에요. 그 행위를 결심할 때 준수하는 준칙에서 도덕적인 가치를 갖는다. 준칙은 뭐다? 내가 정하기로 한 나의 규칙이 되거든요. 준칙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경우에서 한번 분류해 봅시다. 행위의 원인이 선의지인 경우가 있고요. 선의지가 아닌 경우가 있겠죠. 결과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겠고 행복,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겠죠. 불행. 2 곱하기 4가지 경우의 수. 자, 선의지가 원인으로서 행위를 했어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행위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행복해요. 아주 좋죠? 누구나 원하는 결말이네요. 도덕적 가치가 있어요. 선의지가 원인으로 한 행위인데 결과가 안 좋아요. 난 도덕적인 의도에서 했는데 결과가 별로란 말이야. 그래도 도덕적 가치가 있습니다. 심지어 선의지를 원인으로 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 오히려 도덕적으로는 더 빛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선의지가 원인이 아닌 행위는 결과가 좋을지라도 도덕적 가치는 근본적으로 없다는 거. 선의지가 원인이 아닌 행위가 결과도 안 좋으면 역시 도덕적 가치가 없습니다. 1번하고 4번은요. 1번은 누구나 좋아하고 4번은 누구나 싫어해요. 이제 갈리는 건 2번, 3번이죠. 이때 결과주의자, 다음에 배울 공리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3번을 고를 것이고요. 왜? 결과가 중요하니까. 오늘 칸트는 의도, 의무, 선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2번을 고를 것이에요. 이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동정심이라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그 도덕성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왜 동정심에 도덕적 가치가 없을까요? 봅시다. 첫 번째, 동정심은 대상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칸트가 말하고 싶은 도덕 법칙은 어느 나라에 가든 어느 인종이든 어느 인간이든 어떤 시대인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을 만한 보편적이고 일관성 있는 것이 도덕 법칙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동정심은 보편적일 수가 없고요. 일관적이지 않아요. 첫 번째, 대상이 잘못될 수 있다. 동정심을 느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또 하나, 동정심을 마땅히 느껴야 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동정심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관적이지 않다. 정확하지가 않다. 동정심은 실수를 할 수 있다. 또 하나, 동정심은 도덕적 내용이라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 내가 동정심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도덕적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고요. 내 동정심이라고 하는 경향성에 만족에만 관심이 있어요. 난 저 사람이 불쌍하니까 이 불쌍한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할 수 있는 한 자선을 베푸는 것은 의무인데 그에 더해서 동정심을 잘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허영심이나 자신의 이익이라는 다른 동기 없이도 주위에 기쁨이 퍼져나가는 것을 내심 즐거워하며 자기가 한 일로 다른 사람이 만족하는 것에 흥겨워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그와 같은 행위의 경우 그 행위가 아무리 의무에 맞고 또 아무리 사랑스럽다 해도 참된 도덕적 가치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준칙에는 도덕적인 내용, 즉 경향성 때문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물론 동정심에 따라서 착한 일 많이 하면 정말 좋은 거죠. 좋은 거긴 한데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도덕적 가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읽어봅시다. 의무로부터의 행위는 그 행위를 통해 달성해야 할 의도가 아니라 그 행위가 결의되는 준칙에서 그것에서 도덕적인 가치를 갖는다.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말미암은 행위의 필연성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연성은 자연법칙의 필연성처럼 인과율처럼 이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고 이런 식의 필연성이라기보다는 반드시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필연성이 아니라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 한다. 그것이 꼭 옳다라는 의미에서의 필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뜻하는 행위의 결과로서의 객관에 대해 경향성을 가질 수 있지만 결코 존경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그것에서 기대되는 결과에 있지 않으며 또한 이 기대되는 결과에서 그 원리의 행동의 원인을 얻을 필요가 있는 어떤 행위 원리에도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결과는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을 터이고 그러므로 그것을 위하여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결과는 우리가 윤리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도덕적인지 아닌지, 저 행동이 저 사람이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결과를 놓고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결과는 내 의지의 자율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의지로 행동하더라도 결과는 그저 결과일 뿐이고요. 내가 어떤 결과를 의도해서 할지라도 그 결과대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인 영향을 받는 것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한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최고의 무조건적인 선은 오로지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서만 마주칠 수 있다. 선이지. 그래서 예상되는 결과가 아니라 법칙의 표상이 의지의 동인이 한해서 두말할 것도 없이 오로지 이성적 존재자에서만 생기는 이 법칙의 표상 자체만이 우리가 윤리적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탁월한 선을 이룰 수 있다. 법칙의 표상. 이 표상이란 말은 머릿속으로 떠올린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에부터 봤었던 관념이라는 단어 있죠. 그걸 떠올리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도덕 법칙을 머리에서 떠올려서 이 행동이 도덕 법칙에 부합하구나. 그래서 하는 행위인 경우에 그때만 도덕적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도덕 법칙을 떠올려서 의무로서 행위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 도덕 법칙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자, 도덕 법칙은 형식적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편성. 모든 이성적 존재자가 따라야 해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느 언어를 쓰던 어떤 인종이든 어느 시대든 장소든 상관없습니다. 보편성. 어디에서나 다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도덕 법칙. 필연성. 반드시 그렇게 행위해야 한다. 그렇게 행위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는 의미의 필연성. 세 번째, 선험적임. 경험보다 앞서 있죠. 경험에 의존하지 않아요. 왜? 경험이라는 것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요. 경험이란 것은 나에게 우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도덕의 근거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도덕 법칙은 형식적인 속성을 지니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에 어디에 지나가시는 할머니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이런 식으로 도와주세요. 이런 게 도덕 법칙이 아니라 모든 인간 사회의 시간과 장소에 적용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설명하는 게 바로 형식적 특징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은 시공간적 제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명령의 형태다. 도덕 법칙은 인간에게 명령으로 다가온다. 자, 읽어봅시다. 완전한 선의지는 선의 객관적인 법칙들 아래에 서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그것이 법칙에 맞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완전한 선의지는 오로지 선의 표상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적인 의지와 신성한 의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령도 타당하지 않다. 여기서는
당위가 있을 바른 자리가 없다. 왜냐하면 의욕이 이미 스스로 법칙과 필연적으로 일치해 있기 때문이다. 자, 신적인 존재를 생각해 봅시다. 신적인 존재는요, 완벽하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에게 도덕적인 행동을 하세요라고 명령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완벽한 존재는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명령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은 의욕 일반의 객관적 법칙과 이런저런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 예컨대 인간 의지의 주관적 불완전성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정식의 일 따름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도덕 법칙, 명령의 형태입니다. 인간에게는. 왜? 인간은 이성적 존재자로서 도덕 법칙을 따를 수도 있지만 의지의 주관적 불완전성, 즉 경향성, 욕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감정 때문에 도덕적인 것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명령의 형태로 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의 형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정언명령과 이제 가언명령이 있는데, 자, 가언명령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령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명령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도덕적인 명령은 정언명령의 형태여야 됩니다. 자, 가언명령부터 봅시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위를 명령하는 것이다. 자, 히포테티칼, 가정의 가언적인 다른 목적을 가정해서 하는 명령이에요. 자, A를 해야 한다 명령이죠? 근데 이유가 붙어요. 왜냐하면 B를 위해서, B라고 하는 다른 것을 위해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다른 목적을 떠올리면서 명령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명령이죠. 조건이 붙어요. 실용적인 숙달의 규칙, 영리함의 충고라고도 부르는데, 이 가언명령이 왜 도덕법칙의 명령으로서 기능할 수가 없냐면은 우연적입니다. A와 B가 필연적으로 엮여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웃어야 된다. 왜냐하면 친구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이런 게 가언명령이거든요. 근데 웃는 거랑 호의랑 이게 필연적인 연결인가요? 아니요. 꼭 웃어야만 호의를 얻는 것도 아니고요. 꼭 웃지 않아야만 호의를 얻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만 대학교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를 안 해야 꼭 대학을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 효도와 유산은 이것도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도덕법칙은 필연적인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고요. 또 하나, 주관적인 목적, 경향성에 의존합니다. 내 욕심, 자, 호의, 대학, 유산, 내가 갖고자 하는 욕구와 욕심이죠. 이것에 의존한다는 점, 경향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존재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목적이 사라지면 무의미해져요. 나 이제 나 친구의 호의가 필요 없는데요? 나 그럼 안 웃어도 되나요? 나 대학교 안 갈 건데요? 공부 안 해도 되나요? 나 유산을 별로 갖고 싶지 않은데요? 부모님께 효도 안 해도 되나요? 이런 거잖아요. 목적에 의존하기 때문에 목적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 자체로서 절대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언명령은 도덕법칙의 명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모든 명령은 가언적으로나 정언적으로 지시명령한다. 가언명령은 가능한 행위의 실천적 필연성을 사람들이 의욕하는 또는 의욕하는 것이 가능한 다른 어떤 것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상하는 것이다. 그 명령이 도구가 되고요, 수단이 되고요, 물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정언명령, 카테고리칼, 단정적인 명령, A 해야 한다. 이게 끝이에요. 그냥 그게 옳으니까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명령, 다른 목적에 좌우되지 않고요. 그 명령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칙의 보편성, 준칙의 필연성만을 포함한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정언명령은 한 행위를 그 자체로서 다른 어떤 목적과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 표상하는 그 명령은 객관적이고 필연적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떠올리는 그러한 명령이다. 모든 실천 법칙은 가능한 행위를 선한 것으로 선하기 때문에 이성에 의해 실천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주관, 주체에 대해서는 필연적인 것으로 표상한다. 그러므로 모든 명령은 어떤 방식에서든 선한 행위를 규정하는 공식들이다. 그런데 행위가 그 자체로서 선한 것으로 표상되면, 그러니까 자체로서 이성에 알맞은 의지에서 필연적인 것, 즉 의지의 원리로 표상되면 그 명령은 정언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조건적인 명령이란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덕 법칙은 정언 명령의 형태, 정언 명법의 형태로 제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명령이란 말인데, 그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될 무조건적인 명령?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요? 뭐가 도덕 법칙인지, 뭐가 정언 명령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거 이제 판단해야 되잖아요? 마치 입법 절차와 유사합니다. 자,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로서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이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고 나서 방학이 뒤로 밀렸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학교의 수업 일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요. 자, 국가기관들, 뭐 군대, 경찰, 법원, 뭐 행정부, 뭐 사법부까지도 온갖 국가기관들은 심지어 동네에 있는 행정복지센터까지도 전부 다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기관,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가지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법을 만드는 절차를 봅시다. 뭐 법률안을 입안해가지고 뭐 심사해서 뭐 제출해가지고 뭐 이제 의결해서 공포.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법안을 발의합니다. 자, 이 법을 만듭시다. 제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의, 검토 작업, 그리고 나서 의결, 결정하는 작업. 자, 이 법으로 합시다. 땅땅땅. 마지막에 공포하고 실행, 시행, 실천하는 작업까지 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인간의 정신 속에도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킬 내 법칙, 내 도덕 법칙을 만드는 절차가 마치 이와 같다. 자, 하늘에서 주어진 도덕 법칙 아닙니다. 부모님이 준 것도 아니고요. 선생님이 준 것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그 도덕 법칙을 구성해서 자기 입법 그것을 실천한다. 자연물들은요. 사마귀 얘네들은 그저 주어진 자연 법칙으로서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면에 인간은 진정한 자유인이라면 내가 만든 내 도덕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도덕 법칙의 수립 과정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법칙을 수립한다는 점, 수립. 그래서 첫 번째 법안을 발의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겠죠. 이때 제시되는 것이 바로 준칙이 되겠습니다. 막심 혹은 경륜이라고 부르는데요. 개인이 정한 행위 원리, 개인이 나름대로 정립한 행위의 규칙인데요. 내가 살아가기 위한 내 규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준칙,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토마토를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먹어야 한다. 이게 내가 정한 나의 규칙이거든요. 나 자신은 이런 규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규칙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는 또 이제 실천의 문제겠지만, 자, 이때 여러 개인의 준칙들 중에서 이 중에서 보편적이고 타당한 정언명법의 형식에 어울리는 도덕 법칙이 뭘까요? 이걸 이제 심의 과정에서 검토 과정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 심의의 과정 바로 정식이라는 도구를 쓸 거예요. 정식이라고 하는 틀을 거쳐가지고 준칙이 정식을 통과하면 도덕법칙 되는 것이고요. 개인의 준칙들이 정식을 통과하지 못하면 도덕법칙이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준칙이 도덕법칙이 될 수 있는지 판별해주는 판단 형식이다. 형식, 이 형식 보편적인 형식, 누구에게나 있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편화 정식이 있겠습니다. 그 준칙이 보편화 정식을 통과해야지 도덕 법칙이 되는 거예요. 보편화 정식이 뭐냐면 그 준칙이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너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 다시 말해서 너의 그 개인의 행위 원칙인 준칙이 예외 없이 모든 인간들이 지켜야 될 보편적인 도덕 법칙 맞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 한번 봅시다. 나는 과연 거짓 약속이 의무에 맞는가 어떤가 하는 이 과제에 대한 답을 아주 간략하게 그러면서도 속임수 없이 제시하기 위해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 나는 진실하지 못한 약속을 통해 곤경을 벗어난다는 나의 준칙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보편적 법칙으로 타당해야 한다는 것에 정말로 만족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든 그가 거기에서 다른 방도로는 벗어날 수 없는 곤경에 처해 있다면 진실하지 못한 약속을 할 수도 있다고 정말 나에게 말할 수 있는가? 이거 진짜 보편적 도덕 법칙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봅시다. 준칙.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 약속해도 된다. 거짓말해도 된다. 내 이익을 위해서. 이거 보편화 시켜봅시다. 모든 인간들이 이걸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쳐봐요. 이게 도덕 법칙이라고 치고 모든 사람이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 약속해도 된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내가 곤경에 벗어나려고 거짓말하는 건데 내 거짓말이 통해야지 곤경을 벗어날 거 아닙니까?
거짓말이 통하려면요, 상대방이 거짓말을 믿어줘야 돼요. 그러나 이게 보편화가 돼서 모든 인간들이 거짓말을 하는 세계라면은 어차피 저 사람도 거짓말할 거 알고 있고 나도 거짓말할 거 알고 있고 모두가 거짓말할 거 알고 있는데 왜 믿음이 있나요? 믿을 이유가 없죠? 집단에서 거짓말의 성공 자체가, 거짓말 그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해요. 모순입니다. 이 준칙을 보편하면요, 모순이 발생해요. 그래서 보편화 정식 테스트 통과 못했네요. 그러므로 도덕 법칙이 될 수가 없다. 뭐가? 거짓말로 곤경에 벗어나자. 이게요. 자, 이 보편화 정식을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하는데요. 보편적 자연법칙의 정식이라고도 표현한다고 하네요. 마치 너의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 보편적 자연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라. 그 준칙이 보편적 자연법칙처럼 여겨질 수 있느냐?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자기애의 원리에 따라서 더 사는 인생이 고통이라면 자살해라. 자, 이게 자연법칙이라고 칩시다. 사람들이 앞으로 인생 고통일 것 같은데 다 자살한대요. 자, 모든 인간들이 자살하는 세계를 지금 즉시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게 보편적인 자연법칙으로서 맞냐? 이건 뭐 의심해 볼 수 있겠네요. 자신의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는데 소홀하라. 자기를 방치해라. 타인을 돕지 마라. 물론 타인을 아무도 안 도우는 세계가 있을 수가 있겠지. 근데 그게 정말로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심사숙고해서 의혹할 수 있는 그런 세계인가? 라는 걸 의심해 보자는 것이고요. 자, 인간성의 정식 두 번째 테스트 트리네요. 보편화 정식도 통과해야 되고요. 인간성의 정식도 통과를 해야 돼요. 내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하나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쉽게 말해 인간을 단지 수단, 도구, 물건이 아니라 목적으로 인간 그 자체를 위해서 행위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 인간은 분명히 신성하지 않으나 그의 인격 속의 인간성은 그에게 신성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가 의욕을 갖고 또 우리가 지배하는 모든 것들은 단지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가 있다. 수단으로서. 뭐 예를 들어 우리는 나무를 수단으로 쓰기도 하고요. 책상을 수단으로 쓰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뭐 동물들을 수단으로 쓰기도 하는데 오직 인간 그리고 그와 더불어 있는 모든 이성적 피조물만이 목적 그 자체이다. 이성적 피조물은요, 단지 수단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는 왜? 도덕 법칙의 주체니까. 도덕 법칙은 그의 자유가 지닌 자율로 인해서 신성한 것이다. 인간은, 다시 말해서 이성적 피조물은요, 이성적 존재자들은 자신의 실천 이성을 통해서 자기 도덕 법칙을 자기가 만들고요, 자기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물건으로 다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식당에 갔을 때 나는 내 돈을 지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음식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상대방, 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의 인간성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의 일시적인 노동력과 재료를 사는 걸 뿐이에요. 인간성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마찬가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도요. 본인의 노동력을 제공해서 내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 인간성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점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지의 자율성을 지닌 이성적 존재자, 인격체로서 존엄한 목적 그 자체라는 거,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고 물건, 도구 취급하지 말자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마지막까지 왔네요. 자율의 정식까지 통과해야 돼요. 자, 자율의 정식 보기 전에 우리 인간성의 정식 한번 다시 검토해 볼게요. 아까 봤었던 거짓말 볼까요? 거짓말. 자, 내 곤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거짓말 해도 된다. 이거 인간성의 정식에 부합하는가? 내가 거짓말에 벗어나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내 거짓말에 통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죠. 인간은 목적으로 대화하지 않고 수단으로 쓰고 있네요. 안 되겠네요. 자살도 봅시다. 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살한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나의 인격 그 자체, 나의 생명 그 자체를 수단, 도구로 쓰고 있네요. 자살도 역시. 자, 칸트에게 미뤄봤을 때는 인간성의 정식도 통과할 수가 없다고 봐야겠네요. 세 번째, 자율의 정식. 의지가 자기 준칙에 의해 자기 자신을 동시에 보편적으로 법칙 수립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그런 준칙 이외의 것에 따라서는 행위하지 마라. 즉, 자율적인 인간, 다시 말해서 목적의 왕국의 구성원에게 어울리는 행위인가를 보자는 건데 모든 존재는
가격 혹은 존엄성을 가져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노트북, 볼펜 이런 것들, 옷 이런 것들 가격을 갖는 물건들이죠.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인간 그 자체는요. 인간성은 존엄성을 지녔어요. 목적의 왕국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단지 가격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런 존재에게 맞는 행위이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고통 때문에 자살한다. 고통이라고 하는 경향성에 지배당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은 예지계에 속한 존재이자 현상계에 속한 존재인데 자연 법칙에 따라 지배를 받는 현상계, 그 자연이 우리에게 부여한 경향성, 거기에만 따라서 산다? 그것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동물과 다름이 없죠. 예지계, 도덕 법칙에 따라서 내가 내 의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고 하는 경향성의 지배를 당해서 자살한다는 것은 자율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닐 것이고요. 마찬가지 내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쉽게 말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죠? 내 이익을 추구하려는 욕심, 욕망, 이것도 경향성이죠. 경향성의 지배를 당해서 거짓말한다는 거 역시 자율적인 인간의 모습은 아니겠다. 자, 예시문 한번 봅시다. 그러나 그의 군주가 그를 즉시 사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그에게 한 정직한 사람에 대하여, 이 사람은 군주가 그럴듯한 구실을 대어 파멸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위증할 것을 부당하게 요구한다고 할 때 비록 그의 생명에 대한 그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그에게 물어보라. 그러니까 당신이 왕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요. 심지어 그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 죽이겠대요. 그런 부당한 요구에 거부할 수 있는 존재이냐 없는 존재냐는 거죠. 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어쩌면 그는 확신하지 못할지라도 모른다. 하지만 틀림없이 그는 그런 일이 자기에게 가능하다는 것만은 주저없이 시인할 것이다. 자, 왕의 그런 요구는요, 거부하기 힘들어요. 극복하기 어려운 유혹인 거 맞습니다. 쉽다고는 안 했어요. 그러나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어쩔 수 없나요? 필연적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내 의지로 거부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율적인 존재다라는 거. 자, 요약해 봅시다. 자,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하고 의결하고 공포하는 과정들, 실천하는 과정들, 내 마음속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내 의지의 준칙, 내 행위의 내 규칙, 내가 만든 규칙이죠. 이것을 정언 명령의 정식으로, 보편화 정식, 인간성의 정식, 자율의 정식으로 판단해봐요. 판단툴로 걸러봐요. 걸러봤더니 통과해요. 그러면 도덕 법칙이 맞군요. 땅땅땅 채택을 하는 것이죠. 나는 그럼 이 행위에, 자, 이 도덕 법칙에 맞게 행위하는 것이고요. 선 의지를 발휘해서 그 도덕 법칙이 옳으니까 행위하는 거예요. 의무를 수행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진짜로 자유로운 자율적인 인간, 존엄한 존재로서 진짜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죠. 선악의 개념은 도덕 법칙에 앞서서가 아니라, 얼핏 보면 이 개념이 도덕 법칙의 기초에 놓여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도덕 법칙에 따라서, 그리고 도덕 법칙에 의해서 규정될 수밖에 없다. 마치 내가 대상을, 물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받아들여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신의 형식으로 외부의 감각 재료들을 재구성해서 인식하는 것처럼, 현상을 구성하는 것처럼 도덕 법칙도 내가 내 이성의 형식, 실천 이성의 형식, 정언 명령의 정식이죠. 이걸 통해서 내가 구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구성된 도덕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칸트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건 뭘까요? 칸트는 결과를 중요시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도 된다는 건가요? 자, 봅시다. 행복의 원리와 윤리를 구별하는 일이 곧 양자를 대립시키는 것은 아니다. 순수 실천 이성은 행복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선의지에 따라서 불행하세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당연히 선의지에 따라 살고 행복하면 좋죠. 단지 의무가 문제가 될 때에는 그러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행복이라는 결과와 선의지라고 하는 동기가 충돌할 때는 선의지를 고르라는 것이고요. 어떤 점에서 볼 때에는 자신의 행복을 배려하는 것이 오히려 간접적으로 의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행복은 의무를 완수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어떤 면에서 행복의 결연은 의무를 벗어나게 하는 유혹을 하며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본인의 행복을 챙기는 것은 직접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간접적인 의무일 수도 있다는 점으로 상당히 열어두고 있죠. 다만 자신의 행복만을 촉진하는 일은 직접적으로는 결코 의무일 수 없고 모든 의무의 원리일 수는 더더욱 없다.
무릇 몇몇 순수 실천 이성 법칙을 제외하고는 의지의 모든 규정 근거는 경험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 자체로서 행복의 원리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모두 최상의 윤리 원칙에서는 분리되어야 하고 결코 그것의 조건으로서 병합되어서 안 된다. 기존의 윤리학은요. 행복주의와 아주 긴밀했어요. 플라톤 왜 정의를 주장했죠? 플라톤은요. 본인의 국가론에서 정의로움이 행복함과 일치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봤어요. 둘은 따로가 아니다. 정의로워야만 행복할 수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뭐라 했습니까? 인간의 목적은 최고선은 행복이다. 에피쿠로스학파, 스토아파 역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교에서도요. 구원을 추구해요. 자, 칸트는요. 행복? 물론 좋다. 그러나 행복은 더 이상 최고선이 아니다. 행복은 겸사겸사 결과로서 따라오면 좋은 것이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도덕 법칙, 그 동기로서의 의무와 선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분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칸트는 인간다운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욕구를 극복하고 도덕 법칙에 따라 사는 존재, 경향성이 아니라 선의지에 따라 사는 존재라는 점, 실천 이성에 따른 존재라는 점 얘기해주고 있네요. 이 도덕이라는 것이 인간다움의 핵심 요소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아니면 이성을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지만은 도덕적인 존재입니다가 바로 인간의 근본 요소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도덕이 갖는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뭐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 인간 존엄성 상당히 상식적인 얘기에 부합한다고 또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동기주의, 의무주의, 보편주의, 형식주의, 인격주의, 엄숙주의 자, 이런 특징들 얘기했었죠. 그리고 행복주의와 이제 도덕이 분리된다는 점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도덕의 자율성이 행복으로부터 분리가 되기 때문에 확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윤리적 상대주의와 회의주의를 극복하고요. 왜냐? 객관적인 도덕은 있으니까. 선생님, 그런데 도덕이란 것은 내가 가진 실천 이성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요? 내가 만드는 도덕이랑 저 사람이 만든 도덕이랑 같다는 보장이 어딨나요? 자, 같은 이유는요. 실천 이성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성적 존재자가 공통으로 가진 실천 이성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인간의 자율성, 도덕성을 강조한다는 점이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죠. 뭐다? 동기주의는요. 필연적으로 결과를 배제해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아니 그런데 결과가 진짜 안 중요한가요? 행복한 삶이 정말 안 중요한가요? 여기에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닐까요? 이런 비판 가능하고요. 의무주의, 의무 외에 다른 도덕 특성을 무시했다. 도덕적인 덕이나 도덕적 감정 이런 걸 너무 무시했다라는 거. 자, 형식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형식이 있다는 건 되게 큰 장점이에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 한편으로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단점이 되겠네요. 비도덕적인 준칙마저도 통과시켜버리면 어떡하냐. 그리고 의무끼리 부딪힐 때 이거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의무끼리 상충할 때 뭘 골라야 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현대 다양한 철학들하고 대립하는 지점이 있겠고요. 자, 봅시다. 마치 선녀와 나무꾼 그 이야기에서 그 막 사슴이 숨겨주는 그런 얘기하듯이 누가 이제 갱들에게 쫓겨서 이제 갱들 이제 그 게슈타포 버전으로도 나오고요. 어째서 숨겨달래요. 숨겨줬습니다. 찾아왔어요. 어딨냐? 모른다고 거짓말할 건지 저기로 갔다고 거짓말할 건지 아니면 있는 자리를 사실대로 말할 건지 사실대로 말하면 저 사람 죽어요. 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무가 위반되겠네요. 그러나 거짓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의무가 위반되잖아요. 의무와 의무가 충돌했습니다. 칸트는 여기에 대해서까지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고요. 그래서 현대 칸트주의자 로스가 조건부 의무론을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 조건부 의무론 만약에 의무들끼리 상충할 때, 의무들끼리 상충할 때, 갈등할 때 상식과 직관으로 하나 고를 수 있다. 더 우선되는 의무와 더 뒤로 가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약속을 이행하는 행위 혹은 선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행위는 직관적으로 옳고 자명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 생애 초기부터 또는 처음으로 그 명제를 접하자마자 자명하다는 의미에서 자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정신적으로 성숙한 상태, 술 취한 상태에서 고르는 거 아닙니다. 마약 상태에서 고르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정상적이고 성숙한 상태에서 그 명제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을 때 어떤 증명이나 그 자체 어떤 증거도 필요하지 않다. 딱 봐도 아는 직관적인 더 옳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수학적 공리처럼 자명한 것이다.
그래서 직견적 의무라고 해서 약속 이행의 의무, 이런 건 딱 봐도 의무 맞지 않냐.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게 성실의 의무가 있지 않냐. 그리고 보온의 의무를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의무.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갚아야 되는 게 도덕적 의무죠. 선행의 의무, 악행 금지의 의무, 정의의 의무, 자기 개선의 의무, 이런 식의 의무들이 있는데 얘네들끼리 충돌할 때는 하나를 고를 수가 있다. 직관적으로 고를 수가 있다. 참고로 이 조건부 의무로는 그 생명윤리 쪽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생활과 윤리 하시는 분들은 이 목록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 4개가 나올 거예요. 자,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예외가 있다. 뭘로 고른다? 뭘로 고른다? 상식과 직관으로 고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칸트주의는 이런 식으로 도덕의 확고한 토대가 어딨냐 이걸 찾는 데 도움을 주었고요. 자, 의무는 뭐다? 불확실성과 우연성, 여기에 흔들리지 않은 옳고 그름의 확실한 토대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권사상, 자, 인간성의 정식, 민주주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요. 모든 이성적 존재자가 자율적이니까 민주주의 자체가 인간 자율성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성과 인격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다는 점, 영국평화론, 인권선언, 롤즈의 정치철학 등등 영향을 준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